안녕하십니까. 창의력 읽어주는 남자 보험달입니다. 닉이라는 5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닉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단어 수업 시간 말미에 선생님이 숙제를 못 내고자 질문 공세를 막 펴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간 가라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 닉의 질문에 대해서 이 장난인 줄 모르고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 닉이 단어의 문화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개, 독 있죠? 개. 영어로 독, DOG라고 쓰고 독이라고 읽는데 이 DOG라고 쓰고 독이라고 읽는 거는 그 개를 나타낼 때 영어권에 있는 사람만 그러한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쓰고 다르게 읽는다. 예. 다시 말해서 쓰고 읽는 것은 특정 문화권 사람들이 약속일 뿐이다. 단어라는 게 그렇게 약속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게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거죠. 이건 그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를 들렸습니다. 근데 문방구에 들려서 펜을 딱 봤는데 이 펜을 보고 닉이 얘를 좀 나도 다르게 한번 좀 불러보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저만한테 가서 불쑥 내밀었죠. 프린들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프린들 닉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호기심으로부터 불현듯 만들어내는 일종의 임의의 단어입니다. 단어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프린들이라는 말이 책 한 권의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게 진짜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브랜드가 되죠. 자, 이 이야기는요, 앤드루 클레멘트라는 영어 소설을 쓰시는 소설가의 아동용 영어 소설의 제목입니다. 영어 소설 프린들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특히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앱 이런 게 계속 접속 가능하다 보니까 정보가 정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알짜 정보니 고급 정보니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이마에 나 알짜요, 고급이요 이렇게 쓰고 나오는 정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정보를 접할 때 그 중에서 뭐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뭐를 흘려보낼지는 도대체 뭐가 결정을 할까요? 어떤 요소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예, 저는 그게 바로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그렇죠. 나는 굉장히 재밌어서 요리 어떤 기사를 보고 친구한테 막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는 전혀 관심을 안 보여. 반대로 어떤 친구는 무기 관련 영상을 보고서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재미가 없어. 자, 어떤 정보가 누구한테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호기심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5학년짜리 닉이 그 재미없는 단어 수업 시간, 그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단어 수업 시간의 그 내용을 단어의 문화성, 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거를 유의미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저께 GPS 만든 그 두 명의 과학자, 윌리엄 가이거, 웨이펜바크, 이 두 명의 과학자도 소련에서 인공위성 새로 쏘아 올렸다. 거기서 초단파를 쏘아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지만 이 사람들만이 그거를 유의미하게 그 뉴스를 들었던 겁니다. 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와, 저 초단파를 우리 한번 잡아보자. 그 호기심에서 비롯된 그 작은 행동, 그걸로 인해서 GPS가 만들어졌습니다. GPS 완전히 문명을 뒤집어 엎은 엄청난, 현재 와서 몇십 년이 지난 현재 와서 보면 엄청난 발명품이었죠. 그것도 그들의 그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됐다. 니게 프린들도 GPS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인터넷 보다가 누굴 만나서 얘기하시다가 또는 뭐 하다가 어떤 내용 중에 나를 딱 낚아채는 재밌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걔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냐? 그냥 구글 검색 한 번, 네이버 검색 한 번 더 하는 그 정도로 한 번 더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새로운 내용이 또 재밌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죠. 자, 그런 따라가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그 끝에 뭐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프렌드를 만날지, GPS를 만날지, 카카오톡을 만날지, 뭐 스마트폰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오션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블루오션을 찾는 6가지 경로 중에서 첫 번째, 대한산업을 관찰해라. 넷째 사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경로 찾기입니다.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를 관찰해라.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그런 회사라고 칩시다. 근데 그 제품의 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제품이 그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면 블루오션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는 어떤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영화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멀티플렉스 운영하시는 분, 좋은 영화 골라서 편안하게 영화 보여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게 되는, 영화를 보러 오게 되고 보고 끝나고 집에 가고 이런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다. 뭐냐면 애기 엄마들은 아이를 뵈서 애가 한 5살이 될 때까지 음, 영화관에 간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애를 봐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걸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집중을 하면 영화관이 그래 우리가 타가 서비스를 좀 제공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영화관이 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한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엄마들이 아예 영화 볼 생각도 못 하는데 이제 그 300만 명이 우리의 고객분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커다란 블루오션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를 관찰해보라. 이런 컨셉인 겁니다. 자, 우리 블루오션 전략 이 책에는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나비라는 버스 공급 회사입니다. 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지자체에다 공영버스를 공급하는 회사죠. 이 회사의 경쟁사들은 하나같이 다 공급 가격,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비는 다르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뭐냐? 이 버스의 유지보수비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공급할 때는 싸게 공급하지만 10년 정도로 운영한다고 보면은 운영 유지보수비, 운영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게 들어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공급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약간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아주 낮고 친환경적인 버스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어필을 했을 때 공급가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게다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 흐름에 딱 맞습니다. 이런 어필이 가능했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는 커다란 블루오션을 창출했다. 이런 사례가 이제 블루오션 전략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책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어, 오늘의 주제인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를 관찰해라. 요거의 메인 사례는 책에 있는 사례가 아니라 제가 직접 기획해서 이행을 했던 사례,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BS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EBS 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2006년에 EBS 랑에서 온라인 어학 유료 서비스를 위해서 런칭한 하나의 사이트입니다.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2006년에 시장 구도는 그러했습니다. 경쟁하는 업체가 해커스, YBM, 뭐 이런 아주 대형 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자마자 상당히 고전을 했죠. 사실 이미 잘 형성된 시장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한다는 게 아무리 EBS라고 해도 전혀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고전하고 매출도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 막 내려가고 그래서 2010년경에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계 사업이 됐다. 이런 아주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업계 상황을 전략 캔버스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어학교육 전략 캔버스 2010년 당시의 전략 캔버스입니다. 자, 온라인 어학교육이 경쟁하는 경쟁 요소는 가격, 스타 강사, 유명 교재, 브랜드 인지도 이 네 가지가 주요 경쟁 요소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EBS랑과 해커스 YBM으로 대표되는 경쟁사 이렇게 있었죠. 자, EBS랑은 그때 막 새로 나온 사이트였기 때문에 신생 사이트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물론 EBS 자체는 교육 분야 탑 브랜드이지만 EBS랑은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스타 강사라는 측면에서 특히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이제 토익 분야였었는데 김태우, 김정훈이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은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만 스타성, 이미 인지도라는 측면에선 뭐 거의 무명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 강사도 없었습니다. 베스트셀러 교재 측면에서도 토마토 교재라는 걸 썼습니다. 능률교육에서 나왔고요. 그 당시에 5, 6위권 교재였었어요. 그래서 전혀 베스트셀러 교재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못했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측면에서만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업계 대비 70% 정도에 공급한다. 이런 내부적인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대비 가격이 약간 낮았다.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 캔버스상에서 보시면 다른 업계들은 뭔가 많이 주고 비싸게 받고 우리는 적게 주고 싸게 받는다. 전형적인 이런 저가 시장, 고가 시장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EBS 랑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이 전략은 당시 실패했고 매출은 급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자체 매출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당시 EBS 랑에서는요, 몇 개, 한 두세 개의 강좌를 수업을 개근해서 수료하면은 수강료의 50%를 돌려주는 이른바 환급 과정으로 시범 운영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강좌들은 한 학원처럼 한 달에 한 번 모집을 해서 마감을 딱 한 다음에 요이 땅에 해갖고 수업을 다 같이 들어서 수업을 끝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끝까지 개근해서 듣고 나면 수강료의 50%를 돌려줬어요. 아주 재밌는 거는 이 강좌들의 매출이 동일한 비슷한 다른 유형의 다른 강좌들보다 매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순익률도 굉장히 높았죠. 심지어 50%를 다 돌려주고 났는데도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익률도 좋았고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강좌들은 BEP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강좌를 제작해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 환급 과정들은 몇 개 안 됐지만 모두 다 한 달 만에 서비스 한 달 만에 다 BEP를 통과해 버리는 것이었어요. 재밌죠? 근데 아쉽게도 두세 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랑의 전체 매출 규모가 큰데 그거에서 이 강좌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들, 뭐 마케터나 뭐 제작이나 누구의 관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수치들에 흥미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특히
이게 일반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두세 개의 과정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적인 현상일까? 요거를 저는 고민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을 사실은 몇 달 동안 매달렸어요.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막 해봤던 거죠. 고민을 사실 거듭한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강료 50%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이었죠. 자, 우리가 상품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과를 슈퍼에서 하나 사온다고 하면 돈을 지불하는 순간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대부분은 그냥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먹는다는 과정은 너무 쉽기 때문에 돈을 내는 순간 가치는 다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온라인 과정이라고 하는 건요. 돈을 내고 내가 구매를 해도 가치의 반도 못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공부를 해서 실제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성적이 올라야지 그 가치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강이라는 게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내고 대부분은 이제 수료도 못하고 효과도 못 보고 뭐 이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 50% 환급이라는 조건이 그러지 않아 돈 내고 산 거 끝까지 잘 들어보고 싶은데 환급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달리고 싶은 말 앞에 당근을 딱 제공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설되는 강좌마다 매출이 쭉쭉쭉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그거에 이거라면 끝까지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다 줬던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전략 캔버스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EBS랑 환급과정 전략 캔버스입니다. 기존에 경쟁하던 요소, 가격, 스타 강사, 유명 교재, 브랜드 인지도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거기다 뭐만 추가된 거예요? 환급, 즉 동기부여라는 한 가지 새로운 가치만 추가해 준 거죠. 너무 간단해서 전략 캔버스로 설명드리기조차 그러합니다. 자, 근데 이 전략 캔버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거죠. 저의 고민점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특정 강좌원의 문제점이냐, 특정 강좌만의 현상이냐, 이런 고민이었었는데, 이러저러한 고민, 전략 캔버스도 그려보고, 이런 고민의 끝에 이건 특정 강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 일반화된 내용이다. 이런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이거 EBS랑 전체로 확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침 딱 새로 부장님이 부임하셨었어요. 성기호 부장님이라고 현재는 이제 EBS의 국장님이 되어 계시는데 그분이 부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이디어 설명을 드리고 다행히 이분이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PD 출신이셔서 이 아이디어를 딱 보시더니 굉장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전체 EBS랑 사이트를 이 환급이라는 컨셉으로 다 바꿔보자. 동의를 하셔서 EBS랑 환급 과정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이 수립되고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생겼죠. 하나는 전체 과정을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석을 체크를 하고 과제도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학습관리 시스템 자체도 그걸 다 잘 체크하고 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백오피스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구축이 진행이 되었는데 성 부장님이 네가 제안을 했으니까 네가 이제 실무 총괄을 해라 그래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됐었죠. 물론 이 성 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이에요.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계속 장애물이 생기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그 장애물마다 하나하나 다 뚫고 지나가게 해주셨고 뭐 나중에는 마케팅사를 데리고 들어오시고 해서 이베스랑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자, 환급과정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콘텐츠도 그 변화를 겪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환급과정의 위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일단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학생들이 환급이라는 그 당근 요소 때문에 끝까지 수강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수업을 잘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실 EBS 랑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좋은 컨텐츠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나니까 성적이 대부분 오른 거예요. 성적이 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강 후기가 아주 긍정적인 수강 후기가 많았죠. 뭐 얼마 전 몇 년 됐나요? 삽자로 선생님이 그 수강 후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죠. 뭐냐? 내가 속한 학원에서 가짜로 수강 후기를 막 알바로 시켜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만큼 수강 후기라고 하는 게 이 인터넷 강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EBS는 그런 거 뭐 수강 후기 조작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너무너무 좋은 수강 후기가 나오니까 매출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좋아졌냐? 환급 과정을 제가 처음 제안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만에 그 2010년에 그 좋지 않았던 매출 대비 5배의 매출이 났습니다. 5배요. 3년의 매출이 5배로 는다는 거는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실제로. 엄청난 매출 신장이 있었던 거죠. 순이익률은 뭐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순이익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2010년에 한계 사업으로 분류됐었다 그랬잖아요. 국회에서도 보고돼서 뭐 이걸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계 사업으로 분류됐던 EBS 랑이 기존에 있던 요소들은 그대로 놔두고 환급이라는 동기부여라는 딱 하나의 사용자 가치만 창출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3년 만에 5배의 매출을 냈다. 엄청난 성과를 냈던 겁니다. 자, 무슨 요소만 추가됐다고요? 학습 보조, 학습 동기부여. 제품 자체는 안 바꾼 거죠. 요 하나만 도입을 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던 것이죠. 특히 당시에 영단기라고 하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생 업체였었는데 영단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던 모든 스타 강사들을 입도선매, 아도를 쳤습니다. 큰 돈을 주고 뭐 듣기로는 한 10년씩 계약을 해주고 계약금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스타 강사 다 그리로 갔습니다. EBS 랑은 강사 영입에 돈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그냥 환급 과정 하나만 해갖고 5배의 매출을 났던 거죠. 너무 간단한 요소를 도입해서 너무 큰 변화를 일궈냈던 겁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간단한 요소의 도입이었었어요. 환급이라는 개념은 사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알기만 하면 적용하는 거는 뭐 금방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카피하기가 상당히 쉬웠죠. 처음에 이걸 저도 제안하고 뭐 시작할 때 아마 금방 따라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요.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이트 전체 업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다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어디는 뭐 50%가 아니라 100%, 심지어 300%막 알바가 되는 거예요. 수업 끝까지 들었다는 이유가 알바가 되는 그런 경쟁이 이제 아주 치열하게 만들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든 사이트가 실시를 하고 있어서 EBS 랑만의 어떤 장점으로 동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랑은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를 관찰하라 라는 블루오션 창출 경로 중에 하나를 책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그런 사례입니다. 어떤 이론이 현장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EBS 랑에서 적용했던 이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를 관찰하라. 이게 온라인 교육 사업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느 사업, 어느 서비스에서나 동일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이 안에도 제품에 가지는 기능, 서비스가 가지는 그 기능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 원자재 도입, 제조, 주문, 배송, 사용, 폐기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반드시 새로운 인사이트가 여러분들한테 딱 떠오를 것이고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유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드라마에서 본 유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와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제 유머 너무 이렇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너무 썰렁하게 얘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